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해. 이번 시간도 역시 사회적 경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어떤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이 실패해서 어찌됐든 어떤 시장의 실패로 인한 왜곡성,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가. 그래서 안전 경쟁과 효율성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왜곡으로서 독점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공재와 사적재 개념, 그 다음에 예부 효과와 코스 정리, 이렇게 어떤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학습을 할 거는 1번과 2번을 중심으로 주로 설명을 하고, 이쪽 부분은 조금 어떤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제목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이제 앞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 시스템의 부작용이 어떻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스템이 요구되는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 설명이라서 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담론, 지금 우리가 어떤 자본주의 경제구조, 시장의 실패, 이런 부분은 어떤 경제학을 보통 한 학기에 만으로도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1번과 2번만을 가지고 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제가 뭐 한 2, 30분에 설명한다는 거는 좀 제대로 설명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노인 문제를, 복지국가를 어떤 그 공공성을, 그 다음에 어떤 뭐 집단지성을, 어떤 지역을 뭐 이렇게 협동조합을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그 공유하는 사회,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이제 초보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현상을 좀 이해하고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우리 현재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경제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이다. 내 재산,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제, 내게 있다. 공산주의하고 다르게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 내 재산이 내 명의로 등기된다. 현금도 있지만 등기, 재산, 토지, 건물, 이런 거를 내 명의로 등기해서 어찌됐든 내가 상속도 시킬 수 있고, 사유재산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골프에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골프 드라이버. 근데 마제스터 드라이버라고 있는데, 그 드라이버 채가 원래 정가로는 한 300만 원 해요. 300만 원 하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당근마켓에 이제 거래를 해요. 당근마켓에 거래를 하는데, 그 300만 원 채를 이제 내가 중고지만 뭐 80만 원에 팔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60만 원에 팔면 사겠다고 막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가격 흥정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는 60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여자분들은 뭐 당근마켓에 잘 내놓으면
팔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은 좀 제 가격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고객님의 사장님의 물건 똑같은 물건이 65만 원에 나왔는데 사장님 물건을 65만 원에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짜 믿을까 봐서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시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옥세트면 가격이 65만 원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당근마켓에 이제 여러분들 당근마켓에 당근마켓에 요즘 뭐 물건 필요 쓰다가 좀 저기 하면 당근마켓에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당근마켓에 내놨다가 내가 산 가격에 몇 프로 좀 할인해서 내놨다가 또 내가 뭐 안 나가면 좀 더 깎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가격을 그 가격은 안 되고 10만 원 10% 깎아주면 사겠다 그러면 10% 깎아주고 그런 것처럼 어찌됐든 시장 경제와 가격 기구라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응? 당근마켓에 거래하듯이.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 응?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이익을 보려고. 근데 이윤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윤이 이제 노동하고도 관계되는데 계속적인 일하는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에도 이윤이 없으면 금방 떨어지게 되는 자본주의. 이윤이 없으면 그냥 인간관계가 안 돼. 어떤 사람하고 좀 어떤 친하게 지내면 이익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막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이 끈 떨어졌다. 그러면 또 그냥 바로 예면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자본주의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뭐냐. 응? 어떤 직업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잖아. 특히 요즘은 이제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래서 상인들 옛날에는 상인이 별로 바람직스러운 부분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되게 상인 좋잖아요. 응? 상인들. 그 다음에 기업인들에 대한 일상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에서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노동력으로 상품화라. 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상품화다. 내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은퇴가 안 돼. 여러분 주위에 은퇴들 요즘 공무원 60세가 은퇴. 교수님 65세가 은퇴. 직장인 4호정이라고 그러죠? 4호정이라고 그러는데 은퇴 못하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60대가 고용률 상당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은퇴가.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사유재산이 있다. 시장 경제와 가격 기구가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윤을 추구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노동력이 상품화된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데 좋은 제도이면서 되게 나쁜 제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자본주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제 체제이다. 임금 노동자, 우리가 임금 노동자. 그래서 자본을 소유한 경제 주체가 사적 자본주의를 위하여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와 가격 기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이다. 근데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은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 과정인데 그 노동에는 상품 생산하는 노동이 있고, 사유재산 자본주의를 위한 상품 생산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금 노동이 있다라는 거죠.
노동은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 과정이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과정. 사적 자본제로서 사유재산인 자본제를 이용한 상품 생산.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임금 노동자로서 이 세 가지 1번, 2번, 3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 과정으로서 상품 생산을 위한 노동 상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다음에 사적 자본제 자본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본이 돈을 만드는 거예요. 자본제를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노동시장에서 그 임금 노동 많은 사람들이 임금 노동. 근데 우리가 조금만 돈이 있으면 월급쟁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좀 월급쟁이 이거는 조금 익숙하면 사표 내고 사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야. 사업과 비즈니스를 여러분들 월급쟁이를 끝까지 하면 노예 생활을 끝까지 하는 걸 노예가 좋은 점도 있어요. 노예가 좋은 점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물론 월급쟁이라고 그래서 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월급쟁이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월급쟁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회의를 소집하면 참가하는 거예요. 그죠? 회의 소집하면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뭐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거야. 회의를 내가 소집하는 거야. 이게 다른 거지. 그래서 월급쟁이를 많이 하다 보면 더 노예가 된다는데 말레이시아 밀림에서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아주 작은 코끼리를 묶어서 이제 키우는 거죠. 어디 큰 멀리 못 가게. 작은 코끼리를 묶어서 키우는데 그러면 그 선이 묶어놓은 선이 별로 튼튼하지도 않아요. 근데 클 때까지 계속 묶어놓고 키우면 그 튼튼하지도 않은 선을 끊지를 못해. 근데 코끼리가 그 선을 못 끄는데 다른 거 물건을 2톤짜리를 막 밀고 이런 거는 잘해.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월급쟁이를 오다 보면 거기에 타성에 젖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창의성을 개발한다든지 내가 어떤 창의성을 개발한다든지 창조적인 인간으로 가는데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되니까 월급쟁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단편적인 예지만 말레이시아 밀림의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묶어놔가지고 키우면은 커서도 그 끈을 제거를 못하고 계속 묶여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를 계속하면 시키는 대로만 하고 회의하면 항상 소집해서 가야 되고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생산 첫 번째 자본주의 노동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개념이야. 상품 히트 상품 내면은 저도 부자 되는 거야. 상품에 대한 출현 요즘은 특히 자본주의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상품을 팔 수 있느냐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큰 회사는 상품 누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큰 가치다. 자본주의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했느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품을 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상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요즘은 내가 어떤 상품인가 퍼스널 아이덴티티도 있어요. 요즘은 내가 상품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처럼 상품이 중요하다. 상품 생산은 화폐 수익을 위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야. 자본주의에서 상품 생산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사람들의 소비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본주의의 상품 거래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구매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고 가격이 중요하고 상품 생산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상품화된다. 자본주의에서는 어떠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 상품 개발. 어떠한 상품을 내가 취급하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파느냐. 내가 어떠한 상품을 이게 기업의 또 핵심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인 거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한다 뭐 할 때 나는 무슨 상품을 판매할 거냐. 이거 관계는 내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을 판매하는 거고 커피숍을 한다 커피를 판매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랫폼을 판매하는 부분이 많이 더 이제 집중화되고 그거가 특화되고 그걸로 발전되고 있어요. 상품 생산이 중요하다. 첫 번째 특징 자본주의의 노동 과정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일이야. 근데 어떤 상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 내가 상품을 생산하는데 앞으로 퇴화될 소멸될 상품을 생산하는데 발을 담그거나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나는 금방 퇴화되지만 내가 IT 업종,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1등 아니라 10등, 200등을 해더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뜨는 상품은. 근데 소멸될 상품은 내가 1등을 해도 소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품을 생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더 중요한 거야. 자본주의 노동 과정으로서의 상품 생산이 중요하지만 나는 어떠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이 될 건가? 나는 어떠한 상품을 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는 사적 자본, 돈이 돈을 버는 사회야. 지금 사회적 경제를 말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말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자본주의는 사적 자본주의자. 자본주의는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의미한다. 사유재산,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최고가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사유재산이라는 의미는 뭐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신이나 그가 선택한 타인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고 판매하는 데 그 처분을 자유롭게 내 거다라는 거지. 응? 소비자는 뭘 소비자라고 그래? 응? 돈이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돈만 쓴다고 돈만 있어가지고 소비할 수 없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선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돈이 많은데 쓰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야.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 다 물려주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돼야 돼. 돈을 벌었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소비자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걸 처분할 수 있는 소비자는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소유물을 사용하며 창출된 수익이나 이익은 소유주가 그 권리를 가지는 거야. 타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권리를 갖는 거. 이게 사유재산이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상품을 생산한다. 두 번째 사적 자본재, 사유재산이 보장된다. 이런 부분. 세 번째 임금노동.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내가 이 얘기하는 거야. 임금노동자가 되면 월급쟁이는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얘기를 하는 거야. 자본주의 노동자에서 세 번째 임금노동이다. 임금노동은 뭐야?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야. 지시에 따르는 노동하는 거야. 임금노동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생계형, 특히 생계형 임금 노동자가 되면 안 된다. 임금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 일하고 자신이 소유할 수 없는 상품을 생산한다. 돈 생기면 사겠지.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은 대부분의 임금 노동이지만 임금 노동자가 아닌 생산자도 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대부분의 임금 노동이다. 하지만 임금 노동은 생산자도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생산할 상품들을 직접 소비하거나 혹은 이것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세 가지 특징이다. 자본주의 경제 세 가지 특징. 자, 첫 번째, 상품 생산. 그 다음에 사적 자본, 사유재산. 세 번째, 임금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왜 국민경제의 구조, 이제 자본주의의 구조는 국민의 한 나라에서 일하는 경제활동인데, 국민경제라는 말이에요. 국민경제. 국민경제는 경제활동 기초 단위는 개인이지만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국민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로 구분한다. 국민경제라고 하는 거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거지. 국민경제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은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서로 상호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죠. 국민경제는 순환구조다. 정부, 기업과 가계. 먼저 가계와 기업 간의 관계를 먼저 보면은 가계는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거지. 생산 요소를. 그래서 임금을 받거나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가계로 하여금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금을 주식이라는 투자금을 기업은 가계한테 투자금을 받든지 노동을 제공받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계와 정부와의 관계는 정부에 세금을 내고 노동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받는 거죠. 그죠? 가계와 정부하고 관계는 우리는 가계에서 근데 뭐 요즘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세금. 특히 월급쟁이들은 어떤 유리동물원에 사는 동물처럼 투명하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와 정부하고는 세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정부와 관계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거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정부에 세금을 내고 그래서 어떤 정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에 소비 지출하고 기업에 그 다음에 기업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 상의 부분을 상품 시장과 상산 요소 시장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국민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과 가계로 이루어졌다. 국민경제 자본주의는 상품을 생산하는 거다. 상품 생산, 두 번째 사유재산, 세 번째 임금노동,
노동으로 거래되어 있고 국민경제 구조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 간의 역할을 이렇게 순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응?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렇게 자본주의가 상품, 사유재산, 임금을 가지고 국민경제가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잘 순환하면서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예? 작동이 잘 안 돼. 예?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의미는 뭐가 이제 제목이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 자본주의 경제학의 출발은 애덤 스미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자유에서 보이지 않는 손해라고 하는, 그래서 봉건제 사회는 신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의 우위를 주장하는 인문주의가 태동하면서 균열되기 시작해가지고 시민사회가 성립돼가지고 자본주의가 성립된 거야. 그래서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새로운 인식체계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근대적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시민, 근대적 사유를 이끌어가지고 어찌됐든 신흥 상인들에게 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되면서 어떤 신흥 상인을 결탁하면서 해외 식민지 개척과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누리고 경제 발전을 시키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는 거죠. 근데 애덤 스미스의 중상주의에 반대해서 국부론을 통해 부는 국가의 총생산량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지. 애덤 스미스는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 반대 국부론을 통해서 어찌됐든 개인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계속 사유재산이 인정되니까 직업도 가지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기심에 이윤을 추구 동기가 되어 자본을 축제하고 노동력을 고용하고 소비를 이끄는 시장의 작동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애덤 스미스가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가격제이지만 실제로 가격 기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균열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시스템이 잘 작동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증권이 폭락하고 대공황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잘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자유시장은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안정고용을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주장했다는 거지. 시장을 내버려 두니까 시장 자체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애덤 스미스는 그냥 시장은 개인들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자본을 축적하고 노동력을 고용하고 소비를 이끄는 시장 작동을 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작동된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증권 폭락도 되면서 대공황으로 몰락이 되고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되려는 위기에 빠지니까 케인즈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소비하면서 한계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란 어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이런 부분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되는 균형점으로 대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돼서 시장이 실패하게 됐다는 거죠. 시장의 실패는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균형량이 잡혀서 균형 가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초과 수요량, 초과 공급량에 의해서 균형이 잡히지 않고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과 효율성을 좀 얘기하자면 경제 부분에서 지나친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중상주의에 대한 스미스의 비판은 고전파 자유주의 핵심은 자유방임으로 나타나고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곡물파동, 철도파동 등 수요 공급 불일치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곡물파동도 일어나고 철도파동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제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스미스가 국분의 조건으로 내세운 중상주의 비판의 문제는 제쳐두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에 내세운 완전 경쟁 조건을 갖춘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일종의 마술 같은 논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는데 충족 안 된다는 거죠. 완전 경쟁, 수요와 공급이 되려면 다수의 구매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고 어느 하나의 구매자가 공급자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경쟁은 되면 이렇게 효율성이 되는 거야.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동질적이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시장 진입과 이탈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되는, 즉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안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완전 경쟁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효율성인데 자원 배분이 효율한테 얼마나 자원 배분이 낭비 없이 잘 이루어지는 최적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파레토의 효율성, 파레토의 최적성이라고 한다. 파레토는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 이탈리아의 부를 누가 얼마만큼 갖고 있는가 이걸 조사해 본 거야. 그랬더니 부를 이탈리아 사람의 재산을 20% 상위 계층이 80%의 부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부의 불평형, 파레토의 부의 불평등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거야. 제안한 건데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 많은 데에서 또 활용이 돼요. 매장에서 고정 고객 20%가 매출액의 80%를 점유하게도 되고, 또, 부자 80%가, 대한민국의 재산을 다 지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더라. 그리고 상품이 판매되는데, SKU 중에서 20% 상위 상품이 매출액의 80%를 점유하기도 되더라. 이러한 것처럼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제학에서 파레토의 효율성이라는 부분과 적정성이라고 한다. 효율적 배분 상태는 이득을 보는 누군가가 있으면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변화가 가능할 때 배분 상태를 말하며 배분 상태를 이끌어 파레토의 효율적이라고 그런다. 자원 배분이 효율성이 개선되는 자원 배분의 변화를 파레토의 개선이라고 한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자원 배분은 불평등한 20%가 상위 20%가 80%를 점유하는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항상 파레토의 개선이 가능하고 더 이상 파레토의 개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효율적인 상태.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없는 것이 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죠. 완전 경쟁이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효율적인 상태가 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연 배분이 효율적이 되는 조건은 이렇게 한계 편익과 한계 편익이 이렇게
어떤 일치가 되는 지점. 그래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 소비자는 일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데 만족 후 총량을 편익이라고 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 한 단위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증가하므로 편익은 증가한다. 한계 편익은 이러한 편익의 증가량이 된다. 그래서 쌀빵이 있으면 생산 가능성이 효율적인 생산과 어떤 효율적인 배분이 되면 쌀, 빵에 대해서 효율적인 생산에서 갑과 을이 효율적인 배분이 돼. 효율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배분, 생산 가능 곡선과 효용 가능 곡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좀 더 간단하게 생산 가능 곡선과 효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에서는 빵과 생산 가능성에 점들이 주어진 노동과 자본에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빵과 쌀의 조합을 나타내고 생산이 효율적으로 있음을 보여주고, 그다음 배분, 효율성은 생산의 효율성이 이루어져 생산 곡선이 가능한 어느 점을 열었을 때 빵과 쌀을 각과 을 두 사람이 최대 효용을 얻도록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걸로 완전 경쟁이 되면 이렇게 빵과 쌀을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경쟁 시장과 독점이네. 완전 경쟁이 돼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효율적이 돼야 되는데 시장은 경쟁 시장이 되면서 독점이 되면서 폐허가 발생이 된다.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쟁은 기업들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가 들어가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은 가격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 추구와 경쟁 자체를 없애기 위한 독점력 획득을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완전 경쟁과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기업이 경쟁에 뒤지지 않게 해서 가격 경쟁하고 독점하려고 한다는 거죠. 폐해는 경쟁과 독점에서 나오는 거야. 독점력을 갖기 위해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공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담합하는 거야.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서 경쟁을 남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남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시장에서 기업이 독점점을 행사하면서 독점 시장의 균형을 이루면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완전 경쟁과 효율성은 없어지는 거지. 그래도 기업이 또 이윤이 극대화되지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량과 가격을 변화시키로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이란 무수히 많은 시장 지배력을 갖지 않은 익명의 소규모 기업들 간에 일어나는 게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이들을 움직이며 경쟁은 이들의 행동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쟁은 완전 경쟁은 좋은 거예요. 경쟁은 이들을 할 수 있는 행동 범위를 제한하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이윤을 둘러싼 경쟁은 경제에서 심없는 변화를 만드나 경쟁은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자본주의 경제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정부에 공공재를 투입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재와 경영. 시장이 완전해져가지고 왜곡되니까 정부는 공공재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공공재가 사적재가 어떤 거냐 개념을 경제학의 특정 분야에서 공정경제학이나 재정학은 재화 서비스에 한 공공재와 사적재로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다. 사적재에서는 경합성과 배제성, 경쟁에서 배제, 나만 갖고 있는 거야.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성, 골고루 나누는 거야. 그래서 사적재는 소비가 완전히 경합적이고 배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합성은 경합한다는 건 다수의 사람이 재화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하는 데 제한이 있는 거지. 기업 입장에서 사적인 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상승이나 효용저하가 이루어져 소비자들 간의 비용과 효용을 통한 경합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배제의 용이성과 어려움의 차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공급에 책임지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화 서비스의 경합, 배제, 나만 사용, 비배제, 나만 사용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여기에 가까운 게 공공재다. 사적재, 경합하는 거야? 배제하는 거야? 이걸 사적재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섞인 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부 효과와 코스정, 애부 효과. 애부 효과와 코스, 애부 효과는 이제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 경제가 불안정한데 그거를 완전 경쟁이 되면 되는데 불안정 경쟁이 되니까 그거를 정부의 개입으로 한정이 안 되니까 정부의 위에 예부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정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예부 효과라는 개념과 코스 정리를 간단하게. 예부 효과는 뭐냐?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다른 경제 주체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끼치지만 편익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부적인 효과. 그래서 긍정적인 예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예부 효과가 있다. 예부 효과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경쟁시장에서 예부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용과 편익의 일부만 계약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불완전한 계약 때문에 발생한다. 코스 정리라는 건 뭐냐? 로널드 코스는 예부 효과에 대해서 코스 정리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거래 비용의 절감이라고 주장하고 거래 비용은 교환 상대를 찾거나 가격을 흥정하거나 계약의 여부 확인 등 이루어지게 된 비용을 말하는데 코스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에 조직된다고 발표하고 처음으로 거래 비용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코스 정리의 핵심은 만약에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이 처음부터 누구에게 배정되는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코스 정리에서 거래 비용은 재산권의 교환을 뜻할 수 있고 재산권 자체와 확립과 행사에 드는 비용을 뜻할 수 있다. 그래서 코스 정리에 의하면 예부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은 자원 배분 과정에서 거래 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을 경우 민간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코스 정리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제한하고 시장 자율성 확대를 주장하는 듯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신고정적 학자들과 기업가들이 그의 이론을 따랐지만 실제로 코스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제 여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집중적으로 설명한 어떤 두 가지 부분 자본주의의 경제와 시장의 실패 부분 이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